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코스닥 쪽이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죠? 아직 뭐 주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띄엄 나타났다 또 쉬었다 가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도 올랐고 그죠? 소부장 올랐고 2차 전지들도 강력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2차 전지 쪽에 어떤 반등은 개별 기업의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2차전 섹터가 코스닥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 뷰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약간 그 바다콜처럼 맞아요. 긍정적으로 예. 좀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기습 유상증자를 하면서 모처럼 그저께 좀 온기가 왔는데 최근에 리튬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반등도 나오고 그림 자체가 어쨌든 바닥에 왔다가 다운사이클 끝났다는 게 최근에 뭐 NH투자증권의 주민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3년 동안 이어온 그 2차 전지 다운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해서 최근에 또 테슬라도 판매가 또 강세되고 네. 또 유럽 내 이제 그 K배터리도 점유율 드디어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역상육도 이제 좀 더 축소가 되면서 재고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특히 가장 기대가 있는 그 미국의 ESS 시장에 대한 고성장이 나타나면서 업황 바닥에 왔다 그리고 다운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것들이 비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증권 김현세널도 그 에코프로 BMI도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특성상 상승 여력을 단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사실 2차 전지라도 하더라도 거의 다 셀 중심으로 보라고 하고 있어요. 다 같은 2차 전지 아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네, 계속 그 전에 사실 드려왔었고. 양극재 소재를 많이 봤지만 최근에 네. 이제 셀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받는 것도 다 이제 그 셀 업체들이고 그리고 소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낙수효과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3원계 쪽에 주력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 좀 LF 배터리가 특히 ESS 쪽에서는 주력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수요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미 쪽은 다운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나중에 봐도 된다는 거고 지금은 셀과 대형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아주 그냥 쟤를 제대로 지금 뿌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함께 반등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강력하게 반등을 해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유중 얘기 나오기 전에 급등했어요. 그죠? 이 기대감을 높았는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유중은 유중 주체는 에코프로 BM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유중 이슈. 왜 유중을 했느냐? 네. 뭐 그거부터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6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1조 2천억 기습 유중을 했습니다. 제가 기습이란 표현 같은 건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다는 거는 유중을 할 거를,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었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유중을 할 거라 생각 안 했고요. 거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이제 990만 주를 신주 발행했는데 하필 전날 코스닥 8%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친 다음 날 이래가지고 또 오늘 코스닥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아주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좀 이렇게 액트에서는 금감원 중상임사 해달라라고 조사 요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뭐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용처 자체는 뭐 인도네시아 BNSI 니켈제련소 지분 매입하고 헝가리 법인 투자해서 9,150억에 시설 1,500억, 운영 1,350억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넌 PF 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안 좋게 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에코프로가 PRS를 8,000억을 했었잖아요. PRS가 우선 상한우선이던가요? 네, 상한우선도 8,000원을 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제가 1분기 쪽까지 보니까 남은 게 한 1,000억 정도 남았어요. 1분기 콩콜 기준으로 해서 PRS가 1,000억 정도 잔량 1,000억 정도 남았고 이게 콜옵션이라든가 상한 우선권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성 매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행사가가 당시에 매도 가격이 17만 6천 원 정도 했었습니다. 25년도 9월 7월 달에 상장할 상에 그럼 8,000억을 조달을 하고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한 9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 이제 1분기 말 같은 경우 자산 현금성 자산이 에코프로가 9천억 정도 있는데 이 유중을 통해서 한 5,300억 정도를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그 보윤 지분에 대한 평가선이 발생하겠죠. 그게 뭐 최하 3,600억에서 한 8,400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PLS 자본분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분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에코프로한테는 피해가 된다는 거죠. 어렵게 자사주를 가지고 PLS를 발행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면서 그 실제 평가선도 보면서 PLS 자녀분들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질이 안 좋은 게 아까 17만 6천 원대에서 9천억을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 청약을 하거든요. 그 지분에서 훨씬 싼 가격에 조달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자사주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을 고가에 매도해가 저가에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이질이 안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니켈 사업은 사실 에코프로가 주잖아요. 에코프로가 해야 될 사업을 지금 BM한테 떠넘긴 걸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유증할 수가 없죠. 주주 배정 유증할 수 없는 거는 그 대주주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동채 전 회장부터 해서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너 일가가 그 부담이 커져서 이거를 에코프로 BM에다 넘긴 거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질이 그래서 좀 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DS 투자 자산에서 증자로 인해서 주식 그 비중이 한 10% 정도 늘어서 희석이 되지만은 27년도에 그 BNS의 실적 연결하게 되면은 그 희석을 이익으로 증거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서를 단 게 재련소 가동이 27년도 2분기라서 그 전까지 시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1년의 시차가 있고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저 IM증권의 그 박정원 연구원도 전략적 명분은 뚜렷하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아직 업황의 불확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하는 걸 적정하자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 회복이 실적 회복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좀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에 어쨌든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29일 날 거의 이거 에코프로 그룹 거의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도 이거 좀 유증을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초죠. 그 에코프로 19만 찍은 직후부터는 방송에서 계속 에코프로 7월 달에 자회사 상장 그 금지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을 드린 거는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얘기를. 에코프로 비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 상환 이슈가 있습니다. 행사가가 21만 원 정도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쨌든 그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4천억도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회사 상장 금지에 따라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차환할 것인지,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CB 그 전환사채 물량을 어떻게 차환할 것인데 물음을 묻고 있고, 3년간 기다렸던 뭐 어떤 대규모 수주, 뭐 CATL 수주 얘기 있었던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3년을 기다린 주주들한테 지금 대답이 일종의 이처럼 기술 유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요 니켈 재련소 가동이 실제 이제 제대로 되는 네. 내년 2분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좀 올라올 만한 판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이제 유증 얘기가 있었고요. 이 PRS는 주가 수익 스와프군요. 저도 뭐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 등에 팔면서 나중에 가격 변동은 그 정산하는 거죠. 예, 기업이 책임질 정사, 그게 PRS군요. 네, 주가 수익 스와프. 사실 우리가 원래 이제 변동성 장세 얘기하면서 그죠. 2차 전지 쪽에서의 에코프로 BM의 유증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던 건데, 변동성 얘기로 그럼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변동성 얘기로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럼 7월 혹은 또 3분기에 이 장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그 7, 8, 9월이 장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항상 장 7, 8, 9 안 좋고 10월 달에 반등 나오고 이런 장세가 3분기 때 항상 안 좋았어요. 장이.
그 미증 시드도 사실 사상체육까지 오르면서 지금 S&P 500 그 12개월 선행 PR이 22배, 거의 역대 최고죠. 역대 10년 평균이 18.7배인데 여기를 훌쩍 넘어온 상태고 2000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실 근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일부 IB 쪽에서는 이게 결국 실적에 받쳐주는 거다. 또 그래서 AI 투자가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업평균 흐름 자체도 투자 그 비중 대비해서도 그때는 뭐 140% 너무 과했지만은 지금 한 60% 수준이니까 그 거품 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연기그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단은 막혀 있는 거죠. 지수 상단은 막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리 같은 인하 확률도 사실 후퇴해서 동결 정도만 돼도 그렇죠. 다행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7월 7일에 그 스페이스X 나스닥 그 100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리밸런싱 하게 되면 또 기계적으로 100개 종목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수급 부담이 7월 달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연준처럼 약간 매파적인 거고 수급 이벤트가 겹치는 게 대체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이 어떤 하락장의 전환이 아니라 변동성 장사라는 거죠.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레버리지 ETF 위아래 변동성만 있으면 해도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장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좀 대응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맞춰서. 네, 그러면 이제 변동성 장세로 3분기를 대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고 팔면 녹아난다는 얘기인 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에요. 약세 베팅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변동성이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이제 어떤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든가 뭐 비투하거나 이런 것들은 줄여야 돼요. 무조건 지금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빠지면 분할 매수해도 되겠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빠졌을 때는 하락장이 아니니까. 예, 약간 조정식 분할 매수 올라갈 때 축하지 말고 너무 급등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 정책을 다 해야죠. 이제 그 7, 8, 9월 달에 있으니까 이제 8월 달에 항상 잭슨홈 미팅도 있었고 잭슨홈 미팅 맞아요. 이후로 좋은 적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9월 때 또 FOMC 있잖아요. 그러니까 7, 8, 9월 달, 7월 달은 수급 이벤트, 8월 달에 잭슨홈 미팅, 9월 달에 FOMC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밸류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퍼 SK 기준으로 5.5배, 하이닉스 6.5배까지 내려왔는데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큰 장이니까 관리를 하고 방향은 인데 3분기는 길이 험하다. 조심해서 가야 된다. 덜컹거릴 수 있다. 네, 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험하다. 네. 쏠림과 변동성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뭐 주가도 역대급 상승이지만 변동성과 이 차별화도 역대급이에요, 그죠? 예전에도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죠? 네. 이번에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국에는 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되죠. 그 네. S7이라고 하지만 그 삼성 전기를 포함해서 그 삼성물산, 생명,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다 그 반도체 결국 다 AI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한 개로 보고요. 그 S7이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그런 구조고요. 네. 그런 이제 S7 종목들이 좀 조정 받으면은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나타나는데 너무 급락하면 다 영향을 받는 그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 그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지수가 폭등하는 날에 그 상승 종목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 이제 그 대략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정도부터 약간 변의 조짐은 7월부터는 좀 변의 조짐 분명히 있는데 이런 쏠림의 핵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너무 좋아서 다 좋으니까 그걸로 몰리는 것도 있지만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도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영향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안 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했잖아요. 오늘부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판다는 그 리밸런싱을 한다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쉽게 레버리지 배틀을 못 하죠.
주가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 국민연금 그 리밸런싱 안 하니까 자신 있게 레버리 베팅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맘 놓고 파는 겁니다. 주가 자기가 팔아도 너무 급락하지 않고 받아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면 여기는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연기금은 거기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하단에 막혀 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단일종 레버리지 막씀 수급이 밀고 들어오고 그게 쏠림이 심해서 뭐 하루에 거래량의 30%가 그 단일종 레버리지로 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뭐 그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 최고점이 한 490% 연간으로 그리고 하이닉스가 1030%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더 간다고 싸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저 글로 좀 붙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 그 쏠림이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을 제때 안 한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에 기금 이용에서 국내 주식 목표를 14.9%에서 20.8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그 허용 범위가 있고 전술적 허용 범위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실질 허용 범위 상단은 19.9에서 28.8로 넓혔는데 이 말을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당분간 안 팔겠다. 근데 그거는 7월부터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그 6월 말에 좀 최고 그 허용 그 8,175로 넘어갔을 때 이미 28.8 넘어갔었어요. 넘어간 상태였고 9천 가서는 30.8까지 올랐었다가 그러면 초과분을 매도해야 되잖아. 이걸 안 했다고요. 그렇죠. 이걸 계속 유예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조 공장에 매도할 이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자체 운영하지 않잖아요. 55% 위탁을 네. 하잖아요. 위탁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올려야 되잖아요. 쏠림이 심하니까 반도체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섹터 팔고서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반도체에 집중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그래서 지금부터 리밸런싱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미루면은 당연히 더 망가지기 때문에 두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쪽이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그 모멘텀이 좋다고 다른 섹터가 다 좋고서 그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다른 섹터 올라가줘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비중도 그 펀드 내 비중도 낮아지면서 다시 더 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가면 계속 매도 나오고 다른 쪽은 계속 죽고, 이게 그 정상적인 시장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은 그 지금의 장세가 건강하게 못 가죠.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죽는 구조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너무 지금 안이하게 지금 대응을 했다. 혹시 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지금부터 좀 상당히 좀 잘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단은 옳은 걸 줄여야 돼요.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잘 팔아야 돼요.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럼 나올 수 있는 뭐 매도 폭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지수를 뭐 8천, 7천 끌어내리면서 팔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잘 시장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는 정부 그 증권사에서 말하는 수치대에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영인권에서는 일단 그 25일자 그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규모를 대략 뭐 한 74조에서 뭐 97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대략 8천에서는 뭐 대략 한 7조 9천억, 뭐 8,500에서는 14조, 9천에서는 대략 한 37조, 9,500에서는 59조, 그러니까 그 최대 그 TA를 최대 전략적 전술 허용 범위를 최대치로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9천에서는 74조, 그리고 그 8,500에서는 51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여기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 그 전략에 대해서 감추잖아요. 연말까지 감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그 전략을 노출했을 때 이걸 역이용하는 그렇죠.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추는데, 어쨌든 매도 압력이 분명히 있는 건데 최대한 지금 나눠서 매도하고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방침이지만은,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 연기금의 리밸런싱 매도 압력 때문에 대략 지수는 상당히 막혔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상당히 너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않고 옆으로만 행보해 주면은 다른 섹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 하니까 급락해 버리면 안 돼요. 또 왜 그러냐면은 그럼 너무 싸지잖아요. 그럼 다른 거 봐서 삼성전자 SK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횡보를 해줘야 돼요. 횡보를 해주면은 빠지면 또 산다. 아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급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횡보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버리지 ETF가 녹습니다. 그렇죠. 녹아버리죠. 그러면 그걸 배팅 못 들어와요. 네. 지난달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월 상승률이 11%였는데 SK하이닉스 상승률이 12%였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녹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건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방향으로 쭉 급등하면 안 되겠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횡보만 해주고 그러면 다른 섹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그러면은 연기금이 삼성전자 SK를 좀 적당히 팔아주면서 그래도 파는 와중에서도 소부장들을 좀 사주거나 그렇죠. 코스닥 그게 건강한 종목들을 거예요. 좀 네. 사주면은 네. 이 장기적으로 우리 장이 더 건전하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7월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은 뭐 매니저들이 100% 이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그 운용사들에게 선정해서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위탁 운용사들도 고민이 많겠네요, 이들의 행보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탁 직접 운영하는 네. 거랑 위탁이랑 비율이 45대 55거든요. 위탁 운영이 이제 55%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용사들이 다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거 6월 29일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그 S7이 급락하고 코스닥이 급등했잖아요. 네. 막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 전략도 뭐 그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을 하다가 벤치마크를 내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코스피 200을 끌어내려가지고 다른 종목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벤치마크를 내려서 다른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밸런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코스닥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을 수급을 보면은 전부 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4개 수급이 정확히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날려져 버렸잖아요. 노출됐잖아요. 다시 바꿔요. 그래서 그 많이 올렸던 코스닥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잠시 또 그 반도체 쪽으로 또 집중하는 그런 그 수급이 벌어졌고 이제 오늘부터는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고 수익률 올리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좀 반도체에다 집중해서는 수익률을 못 올릴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8월 뭐 연말까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도 다른 종목에 수익 게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선택을 받은 게 소부장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급격한 변동성의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국민연금을 꼽으셨어요.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사실 레버리지 ETF를 주범으로 먼저 몰았었는데 그죠? 국민연금의 수급을 얘기하셨고 레버리지 ETF의 영향도 꽤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범은 국민연금이고 그걸 가속화시킨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ETF가 쏠림을 증폭시킨 거죠. 쏠림의 주범은 국민연금이라고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라든가 그 하이닉스의 두배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이 되고 몰리면서 출시 한 달 만에 순자산이 17조 4천억까지 벌어지고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기초사진이 오르면 2배를 추정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게 여기서 쪼까만 얘기해서 하고 제가 저희 요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지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오를 때 더 많이 사야 되고 빠지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100억이 있고 그러면은 해지를 하려면은 선물을 2배를 선물 해지면 2배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100억, 200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주식이 10% 빠졌어요. 그러면은 선물에서 200억이면 180억이 되죠. 그럼 여기는 80억이 되잖아요. 그 기초 자산은 2배 안 맞죠. 선물을 더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2배 맞추려면 20억을 더 팔아야 20억을 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 이거를 이제 오버 레버리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버 레버리지 상승 때문에 쇼감마가 계속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코스피가 5% 움직일 때마다 뭐 그 47억 달러, 7조 2천억 규모의 간말 리밸런싱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 코스피 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6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 한때 그랬습니다. 코스피 200 내요. 코스피 전체 말고 200 내 60% 넘다 보니까 맨날 지금 그 3월달 이후로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4번 걸렸잖아요. 맞아요. 사이드카는 다반사고. 네, 24번째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빅스지스가 미국에 대비해서 5배 높으니까요. 이 변동성이 거의 약간 구조화된 게 아닌가 그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개인들 투자들의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신용잔고는 늘고는 있는데 예탁금 대비해서는 과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게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는 신용잔고뿐만 아니라 이게 단위 종목 레버리지까지 자산까지 합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거 잘못 쓰면은 정말 계좌 한 방에 한 달 안에 막 그 녹기 때문에 단위 종목 레버리지 쉽게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선물 쪽에서 뭐 파생 상품 만드는 거는 뭐 150배짜리가 상품도 뭐 있다르잖아요. 한국 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7월에 이 수급의 변화들 말씀하신 국민연금이나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정부에서 좀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현대차도 만들고 지금 더 만들려고 눈치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제 새로 출시하기는 글렀고 그죠. 기존 것들도 이제 뭐 예탁 자산을 늘린다든지, 뭐 교육 이수 시간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쨌든 7월에 나타날 수 있는 수급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데 제가 국민연금 리밸런스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도 투자를 비중하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대형주를 좀 덜어내면서 그러면서 그 리밸런싱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좀 중소형 종목들이라든가 코스닥 종목들을 같이 사주고, 그러니까 그 주요 리밸런싱 대상 종목들 외 종목들 좀 사주는 형태가 시장 건전성이 좋고, 그래서 이제 사실 6월달에는 국민연금 했던 게 그 삼성전이라든가 SK스퀘어, 현대차를 줄이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신한지주 이런 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삼성생명도 물산도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리밸런싱 그 거래일을 기존에 10일에서 20일로 늘려서 일간 매도를 분산을 지금 하기로 했고,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매도할 건지에서 철저히 비공개 충격 최소화하겠다는 한 게,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선물한 했지 할 때 얼마 금액을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월 초에는 환율이 막 떨어지다가 월만 되면은 국민연금이 그 돈이 떨어질 때는 환율이 막 쳐서 올라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가지고선 철저히 해먹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체로 이제 이걸 좀 완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가야 돼요.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서 채권 시장 장기 금리를 상단을 좀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채권 시장 흔들리잖아요, 지금 자꾸만. 온 자금이 다 주식시장을 가버리니까 국민연금도 원래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흔들렸는데 어쨌든 그런 채권 시장으로 자금도 흘러가고,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가치주라든가 금융지주사로도 좀 순환매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시장 훨씬 더 안정화가 되고, 잠깐 눌리더라도 결국은 반도체가 더 잘 갈 수 있어요. 또 많이 가기 위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죠 지금의 쏠림은.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의 주도장은 끝난 거고 중소형주 전성 시대가 다시 오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도주가 반도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쉬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이게 우선 더 가버릴 수도 있어요. 뭐 NH투자증권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림 당분간 뭐 길게 1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매그니피센트 7이 사실 한때 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도체 비중이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M7이만 가던 미국 시장과 상당히 닮았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밸류가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솔림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 솔림만큼 예전에 매그니스 M7은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고점을 찍고도 더 가는 1년 넘게 더 올랐고, 그 솔림 풀린 게 자체가 결국에는 실적 성장세가 꺾일 때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른 점은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걸로 몰려가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다니까요. 그 현금인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레버리지가 못 가도록 계속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레버리지 베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다른 섹터 가는 쪽으로 그리고 실적 성장 꺾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이익의 피크가 뭐 지금 하나증권에서 27년도 2분기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이익률이 피크 나오는 게 그러면 그때까지 쉽게 주도주 자리 뺏길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봅니다. 정말 메가톤급의 규모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뭐 숫자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관련된 이야기하죠.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 선왕과 반도체 생산 거점 800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550조, 그 차세대 반도체 R&A를 묶어서 총 150조, 1,500조 그렇죠. 예.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가 별도로 공개해서 전국 단위 장기 투자까지 합치면 4,700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뜻 들은 숫자가 헷갈릴 수 있어서 맞아요. 실제 이번에 이제 투자되는 거는 1,500조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지형 자체를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형태인 거죠. 그 평택과 용인을 해서 이제 더해서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축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는 것이고, 충청 영남까지 생산 배틀을 쫙 그게 넓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제조 AI 그 전환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한국형 AI 생태계를 전국 단위로 재편하겠다 하는 게 이번 그 산업정책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그 이렇게 전국 단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게 1986년도 그 4메가 디램 공동 개발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빠 이제 이 선제 투자로 인해서 지금 뭐 중국 추격 억제고 하는데 네. 뭐 상당히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뭐 또 계기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이제 삼성그룹과 SK그룹이 핵심인데요. 삼성과 SK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2,030조를 투자하죠. 그러니까 네. 평택, 용인 등의 이제 기존 클러스터들을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2,030조고 비수도권에 625조를 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 쪽에 이제 그 광주 전남 포함해서 425조. 으로 들어가는 거고 충청에 140조, 영남에 60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단독으로 이거 2040년까지 2,450조를 투자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만 2,10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SK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 2,100조를 하고 반도체 1,100조, AI 데이터 센터 1,000조 이렇게 하는데 그 용인 반도체 그 클러스터 여기에도 600조를 투입을 해서 그 네 번째 팹 완공 시점을 이제 기존의 2045년에서 2033년 그 12년 앞당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청주 쪽에 100조 투자해서 그 낸드 증설과 HBM 후공정 그 투자를 하고요. 그 선왕 신규 클러스터 쪽에는 400조 정도 하는데, 근데 그 두 기업의 차이를 딱 보면은 그 삼성전자는 지역을 딱딱딱 집어서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다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네. 그런 그 차이는 있어서 아마 그 삼성전자가 좀 더 투자하는 그 지역에 대한 가치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의 스타일이 나오네. 치밀한 삼성.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팹은 공장이죠. 공장 하나 짓는데 최근 계산한 뭐 60조 얘기했는데 이 그림 나온 거 보니까 100조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뭐 기반 시설까지 포함을 하느냐 아니냐인데 어쨌든 어마무시한 지금 반도체 AI,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공장과 증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좋은 거면서 이게 실현 가능해? 뭐 앞으로 10년 동안 하면서 뭐 슬그머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결국 실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정권 하에서 다음 정권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죠. 뭐 언론이라든가 증권가에서 다 보는 거는 발표보다 실행이다.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그거 평가 그 관련 코멘트를 보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자체가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뭐 공급의 변화도 좀 무관하고, 이게 이제 악재를 보는 블룸버그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공급이 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의 미래를 그 결정하는 이런 투자를 기업이 결정이 않고 막 정부에서 좀 그럴 수도 있죠. 예, 뭔가 강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이제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당장의 공급 변화와 무관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 투자 특성상 완공 시기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이제 계획 그런 거고 그리고 장비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좀 그 가시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폐완공 시기에 따라 발주가 결정이 될 테니까 이 폐완공 시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 이제 장비 투자도 어느 정도 들어올지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총액에 너무 그 함몰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실제 착공 속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 되잖아요. 전력 인프라 확보되고 또 네. 용수 확보돼야 되고 기업별로 이제 이사회 승인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가 가시성 되는 것에 따라서 결국엔 차별화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 쓰겠다가 아니라 언제 채서 떠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네. 이게 관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TSMC가 일본에 이제 뭐 군마모토의 공장 지면서 2년 만에 끝냈다는 모델들 나오고 있고요. 아마 기업들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지금 정권에서 실행력 있는 정부에서 자기들도 필요하잖아요, 공장이. 한번 같이 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청난 투자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디가 수혜냐에서 1차적으로 주목받고 주가 오른 게 이제 전력 쪽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장과 AI 테스트 모두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네. 근데 지금은 생산 시설보다 전력망 구축이 더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제 현재 확장 계획되면 2031년부터는 이제 전력 부족 문제가 심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미 경고가 상 상태에서 지금 시기상으면 26년이니까 2031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 성패가 결국에는 전력망과 용수 그리고 지역별 전기 요금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메리츠건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일단 총 그 18.4기가와트 정도의 그 IT 부하 자체 그 정도가 전력이 필요한데 그 현재 대략 그 신규 수요가 대략 40기가와트 정도 추가되니까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기는 많이 더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 정부가 모든 에너지원을 총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는 전력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용수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남이 원래 전력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총 발전량과 총 소비량을 따지게 되면은 총 발전량이 지난해 그 72.8 테라와트시였고 그리고 소비량이 43 테라와트시여서 그러니까 소비량이 그러니까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1.7배 정도 많습니다. 이게 여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그 37.8기가와트시까지 보급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서남권의 팹 4기 운영에 한 6.3기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보다 많은데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특성상 그 주파수라든가 전압이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여기다 원전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전 원전 대략 포함하는 게 그 한 6기가 정도 돼요. 6기가와트씩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 주면은 그런 전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한 데 있어서 대규모 ESS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변압기 쪽에서는 수요가 지금 워낙 과잉이라서 발주하는 데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 자체는 그러니까 충분히 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거 어쨌든 그것도 보급하는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실행 속도 이것 또한 실행 속도 그리고 지자체 인허가 속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행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그 김포공항만 있을 때 이제 인천공항 지을 때 반대 난리 엄청 많았거든요. 아 김포 여기지 어디 인천에 거기 먼데다가 거기 바닷가에다가 뭐 안개 많이 끼고 막 처음에 굉장히 그랬었어요. 근데 인천공항 없었어 봐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국가적 프로젝트로 잘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전력 문제랑 함께. 용수 문제, 그러니까 물이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 지적은 많은데 대통령은 뭐 물이 개발 안 해서 그렇지 뭐 물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랑권 반도체 거점의 하루 총 필요한 용수가 지금 65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 수자공사에서 그 서랑권에서 확보한 그 댐 여유량이 하루에서 40에서 50만 톤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지역이라든가 농업 발전용 댐 더하면 30만 톤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산술적으로는 괜찮죠. 그리고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쪽에서의 댐 7개에서 한 15억 톤 정도 저장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대략 한 337만 톤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이게 산술적으로는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미 그 나주평화 쪽에서는 대부분 한 73% 물을 다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쓰는 데도 있고 이리저리 끓여오는 거 있고 그리고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유역 자체가 유역이 좁아가지고 예전에도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팹을 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수의 재활용률이 거의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을 재활용하는 게 좀 적습니다. 그냥 물이 그 뭐 한강물 끌어다 쓰고 하니까 싼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재활용하는 쪽에서만 그 기술이 이용한다 그러면은 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이제 일부 전문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핵심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그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시간이 벌써 이미 뭐 10년 이후 10년 후의 얘긴데 네. 당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죠. 네. 27년까지는 무조건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모리 공급량 해결할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 생산하고 투입해가지고 나올까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게 단기형에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공급 속도가 폭이 올라가고 속도도 이제 가속화되면서 뭐 어떤 수급 밸런스가 맞춰는 지겠지만 사실 그런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도체 쇼테지로 가격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일반 그렇죠.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네. 지금 노트북 하나 사기도 얼마나 힘들고. 시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기업들도 이런 업황이라든가 시황에 맞춰서 투자 속도를 조절할 거란 말이죠. 막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용인 네 번째 팹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이제 12년 땡긴 것도 사실은 그때 얘기한 게 지금에 있는 팹을 다 가동해도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한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공급이 증가한다 이거는 좀 문제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투자자는 항상 투자자의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투자자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호재인 거죠. 업황이 좋으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그 방향을 맞는데 이제 그 실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실행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실행에 따라서 어느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지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발표보다 실제 팹의 그 착공과 완공 시점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력 용수 인프라 확보되는 부분들이 관련 주기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기업별 이사회 승인이랑과 이제 수요 가직성이 점검해야 될 텐데 공장을 짓게 되면 또 이제 그 건설주도 같은 경우도 수주 같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관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소부장 같은 경우도 뭐 장비를 비롯해서 뭐 그 좀 특히 이제 뭐 클리는 쪽이라든가 먼저 들어가는 쪽도 수요가 될 것이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 뭐 그런 뭐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굉장히 이제 크게 짓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수요가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때 가서는 메모리가 증설되니까 장기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은 뭐 메모리 업체는 않겠지만 당장의 영향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수혜를 본다는 것들은 일단은 여기 관련된 그 공급망에 들어간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2분기는 뭐 여러 얘기 뭐 리밸런싱 뭐 수급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대하고 하는 게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실적 시즌하면 전자닉스가 버티고 있다는 거라 네. 전자닉스의 이제 실적을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초로 볼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니 서프라이즈도 났고, 네. 컨센서스 가이던스 자체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데이터를 그대로 확인했다는 거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적 다 엄청나게 강한 건데 일단은 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마진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마진 가이던스를 86%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80% 메모리 업체가 80% 후반대 마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과거에도 슈퍼 사이클에도 최상단이 60%였거든요. 80%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 자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신호라 볼 수 있겠고, 뭐 실적만 봐도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가 346% 급증했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당 순이익도 이게 22가 그 위스퍼 넘버였거든요. 실적 시장 가던 그 컨센서스가 19.9인가 뭐 이랬는데 22. 근데 25.11이 나왔잖아요. 그 딱 우리는 그 실적 발표 전에 아무 말 않고 22만 해도 마이크론 위스퍼 넘버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딱 숫자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그냥 세게 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타나서 주가가 뭐 급등했다가 뭐 다음에 이제 세션 나오고 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에 나타나는 실적과 지난 실적과 가이던스도 그렇지만 그 SCA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도 이제 우리는 LTA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다는 건데 이거는 스트래티직 커스터머 아마 어그리먼트일 거예요, 그죠? 네. 약간 LTA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적 고객 계약이라 되어 네, 있으니까 더 구성력이 높은 거죠. 음. 이게 가장 사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얻은 가장 핵심적이라 볼 수 맞아요. 있겠고요. 예.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소비자,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들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일단 총 16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5년 계약이고 자동차 업체들만 이제 3년 계약을 했었고요. 그 테이크 올 페이라고 해서 미사용분도 지불하는 의무 구매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안 써도 위약금을 물어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계약으로 묶여버린 상태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가격에 상한과 하한이 들어가는 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격만 적용해도 향후 5년간 약 한 1,0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확정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매출의 마진이 과거의 피크인 60% 초반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마이크론에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쓴 얘기고요. 하단으로 잡더라도. 네, 그리고 계약 관련 예치금만 220억 달러, 현금만 180억 달러에 신용장이 40억 달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 물량만 가지고도 전체 디램 물량의 3분의 1, 그리고 낸드의 디램 물량의 20%, 낸드 물량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목표는 전체 매출의 40에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초대형 고객,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한 2곳 정도 포함한 초대형 고객 4곳도 포함이 됐다라고 했고 있고요. 과거 LTA는 약간 고객사의 공급 우선권을 주는 그런 고객 중심의 계약이었는데 이거는 SCA는 예수금도 있고 가격 밴드도 설정하면서 이 공급사 자체가 주도권을 다 갖는 굉장히 구성력이 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단독 뉴스로 나온 게 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 그럽니다. 상단이 없다. 네, 가격 상단이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런 얘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지금 메모리 업체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뭐 마이크론이 그러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뭐 봐보겠어요, 그죠? 최소한 비슷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유리한 쪽의 계약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가격은 오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공급 상황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디램 쪽으로 확산이 되지만 또 이제 뭐 HBM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이번 분기에 벌써 HBM4 양산 시작해가지고 벌써 10억 달러치 출하했다라고요. 디램 빅그로스 공급도 이제 전망도 올해 한 20% 초중반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발표보다 상향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그 공급 부정 전망 자체도 27년에서 28년도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까지는 계속 공급 부정, 28년 이후에도 계속 공급 부정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급 격차를 언제 따라잡을지 가시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고요. 이유 자체가 일단 클린룸이 이제 쇼테지예요, 현재요. 그리고 어떤 기술 전환으로 전환하는 게 좀 복잡성이 크고, 좀 오늘 루머 중에 하나가
저 엔비디아가 그 루빈 울트라 뭐 개발 포기했다 그런 루머도 있거든요 뉴스에.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TSMC에서 아직 그 기술 복잡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뭐 루빈 울트라를 뭐 약간 포기했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약간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그 HBM 자체를 그 자체가 디램 캐파의 거의 2.5배 이상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낸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생산 지표 자체를 좀 일부 좀 예전에 다 디램 좀 옮긴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참 다 쇼테지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자체가 여기서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더 늘렸어요. 더 늘리긴 했지만은 그거 자체가 27년 중반, 28년도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고 나중 뉴욕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목표라서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 늘어난 시점은 27년도 말부터기 때문에 마이크론 얘기처럼 그때 공급 부족은 28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해 캐펙스만 270억 달러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캐펙스가 그 정도로 수요가 좀 막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국내 언론사에서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 못한다. 빵이다 이렇게 기사를 쓴 회사가 있습니다. C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있다. 들어보면 뭐 마이크론이 HBM 엄청 넣고 있다는데 그죠? 결국 이제 마이크론도 잘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에 대한 근데 이제 보통은 옛날에도 호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죠? 이번에는 시장보다 더 좋게 나오니까 오른 거 같는데 또 쭉쭉 뻗어가진 않아요. 지수도 변동성이 있는데 마이크론 보면 그죠? 목표가도 2,000불도 나와 있고 목표가 편차가 크다면서요? 골드만삭스가 약간 홀드처럼 네. 그 1,100달러 정도 있고요. 멜리우스가 2,200달러까지도 잡아놓은 상태라서 그 2배 차이 나잖아요. 예. 골드만이 좀 그래요. 예전에 SK하이닉스 30만 원 목표가 매도 리포트 써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렸었잖아요. 30만 원에 들어가서 물려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컨센서스가 대체로 한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로 매수가 몰려 있는데 골드만삭스만 지금 중립 정도이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컨센서스가 빠르게 강세적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목표가 얼마 전만 해도 550달러였다가 지금 1,540달러 2배 이상 올렸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자체 강세로 자체가 이제는 메모리 자체가 이제 전략 자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수익의 하방을 완전 갖췄다고 보는 거고 멀티플도 마이크론이 과거에 한 8배에서 10배 받다가 요즘에는 12배에서 15배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 ADR 상장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따라간다 그러면은 업사이드 상당히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골드만삭스가 특이하게 중립이에요. 근데 EPS 자체를 좀 되게 보수적으로 잡더라고요. 거기는 뭐 62달러에 18배 해가지고 1,100달러인데 그러니까 밸류는 높이고 EPS는 상당히 낮춰 잡아놓은 그런 상태고요. 뭐 약간의 그 27년, 28년도에 공급이 증가하고 뭐 CXNT 중국 CXNT 있죠. 창신 메모리 거기 좀 변수도 있다. 그런 식의 약간 리스크를 좀 더 반영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피크가 언제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얼마인지를 보고선 거기에 그렇죠. 멀티피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그 SCA를 통해서 사실 그걸 좀 그런 어떤 사이클에 대한 이게 피크에 대한 우려를 좀 완전히 좀 바꿔놓은 상태인데 아직 골드만이 항상 느립니다. 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은 마이크론보다는 결국은 삼전닉스잖아요, 그죠? 네. 삼전닉스는 어떤 실적과 또 어떤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제가 항상 그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고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삼전닉스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은 뭔가 고점 같아요, 약간 시장이.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는 말을 쓰려고 좋습니다. 있고 네. 마이크론이 사실 풍향계죠. 먼저 항상 실적 발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에도 확인이 됐고 또 SCA식 장기 공급 계약이랑 구조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하겠죠, 똑같이. 예. 그래서 두 회사 실적 자체도 사실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좀 그 SK증권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비율 6.5에 삼성전자가 5.5배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면 이번 3분기 때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오히려 이제 그동안 반도체 비중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한테는 매집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 분기 자체가 가격이 이렇게
어떤 출렁이 경기 민감주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멀티플 낮게 줬고 퍼를 못 주고 PBR을 줬던 건데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고정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가격이 고정되더라도 아까 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재평가돼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3년에서 5년의 장기 공급 계약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메모리 업체가 원해서가 아니라 고객사들이 원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라서 재평가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네. 공급은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수요는 늘어난다.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걱정들도 하잖아요. 그죠? 네. 과거에도 보면 실적의 어떤 피크보다 주가의 피크가 먼저 나온 경우가 있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결국은 소위 뭐 피크아웃이나 가격이 꺾이는 게 언제냐. 이 리스크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마진이 뭐 다음 분기 때 86%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증권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그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정점이 27년도 2분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사이클 끝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 사이클의 중간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나죠. 근데 이익률이 둔화되는 시점을 사람들은 이제 매도 시그널로 이제 잡고 있으니까 충격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구조적인 그 리스크 자체가 이제 뭐 일단 공급이 늘어난 건 27년도, 28년도부터니까 그때 어떤 HBM 가격이 가격이 모멘텀 둔화가 될지 그리고 CSMT가 실제로 뭐 범용 드램 쪽에 점유율이 올라갈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번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상단 애들은 뭐 그 알파벳이라든가 최상단 업체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하단에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생긴지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은 미세 균일이 나타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버블론이 나오면서 터질 수가 있기 그런 때문에 얘기 좀 있어요, 요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값이 그 설비 투자의 35% 정도 차올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실제 또 가격 이렇게 되게 민감한 어떤 모바일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수요 둔화라든가 소위 말해 수요 파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너무 비싸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SCA 같은 경우는 그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하방을 받쳐줘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의 어떤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가격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어떤 슈퍼 사이클을 계속 우리가 믿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공급이 증가되면서 공급의 정상화 시점과 맞물려서는 분명히 둔화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 시점을 딱 정해놓지를 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국 변수도 체크하고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하이닉스를 사실 30만 원 쫓아갈 때도 뒤늦게 쫓아갔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각 그 전 증권사 외국계 리커사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뉴스 체크하고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관련 종목 그 내용만 계속 AI에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정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 추적해 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정보만 수만 장이 넘어요. 지금 그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이게 고점이 오고 거기서 엑스텐 시점이 오는데 이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ADR 상장이 7월 10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평가의 장이 열리면서 하이닉스가 진짜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약간 좀 세론 이런 것처럼 될 거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지금 ADR 상장된 일정 규모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6월 24일 날 이사회에서 그 ADR 발행과 그 나스닥 상장에 대해 의결을 했고요. 네. 거래 개시 예정일이 7월 10일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그 1,779만 주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이 약 2.5%를 이제 아직 신주 발행해가지고 ADR을 발행하는데 그 원주와 ADR의 비율이 이제 1대 10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0.1인 거고 디앙 발행 금액이 25만 5,500원이에요.
그러면은 10대 1이니까 255만 원. 그러면 255만 원이 하단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네. 이제 장중에 이제 255만 깨져서 250만 원 밑에 갔는데 그러면은 사실 요 가격 밑으로는 사실 지금 사도 돼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255만 5천 원 밑으로는 좀 사도 될 수 있는 가격인 거고 조달 규모로는 이제 한 45조 정도, 4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청약 납입이 7월 14일 그리고 이제 국내 신주 상장은 7월 29일입니다. 아직은 이제 일정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금융 당국 승인에 따라서 일정은 아직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뭐 이거 확정된 일정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왜 DR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은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하는 걸까? 자사주를 다 소각해 버렸으니까 네. 상장하는 건 다 소각했잖아요. 있으니까 네, 정부 그러니까 정책에 맞춰서 했고 신주 발행해야 된다. 신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목적 자체는 뭐 코로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뭐 정면 돌파라고 볼 수 있겠죠. HSBC 따르면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이제 평균적으로 마이크론이 밸류에이션이 35% 높았어요. 또 높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다른 시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네.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또 주주환원 정책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이제 HBM을 1등인데 한국 시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저평가를 받는 구조가 ADR 상장으로 해서 깨겠다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숫자로 자체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6.5배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한 9.5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ADR 상장으로 인해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비슷한 잣대로 좀 직접 평가 비교되면은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달 자금 자체는 전에 이제 시설 투자인데 이전에 그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EUV 그 장비 투자 12조 했었잖아요. 그 금액과 거의 얼추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용이 거기랑 용이 클러스터 1기 팹이랑 청주 그 PNT 7 패키지, EV 등 이런 쪽에 그 HBM 초극차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요 모멘텀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시가총이 역전되는 상황이 두 번 벌어졌었는데 다 하루 또는 장중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요때 저도 하이닉스를 그 딱 그 시총 역전되는 순간에 조금씩은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100주가 있으면 10주 정도 이런 식의 약간 비중 조절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DR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유증을 한다고 할 경우도 2.5%면 사실은 발행 주식수의 2.5%는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오히려 야 그거 왜 그 정도 왜 하냐? 하려면 더 이럴 정도인데 결국은 2.5%를 DR을 발행하는 목적이 자금 조달보다는 뭔가 재평가를 받기 위한 거고 또 자금 조달해서 한 걸로 투자도 하지만 주주에게 상환 그거를 이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좋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ADR 상장하면 미국 반도체 ETF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처음에 ADR 상장 얘기 나올 때도 한 1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주관사 이제 선정했다는 얘기 나올 때가 이제 주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대략 그 20조 정도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주가 4배 오른 거예요. 5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조가 이제 45조가 돼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미국 반도체 ETF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ETF 지수의 편입 본격화 되면은 최대 45억 5천만 달러 정도 약 7조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대략 내용 반도체 지수 ETF가 대표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한 3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QQQ 같은 경우도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나스닥 지수 ETF가 들어가겠죠. 또 액티브라든가 신흥 ETF에서도 등등해서 7억 달러 이상 들어오고 하게 되면 합산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도 ADR 상장 97년도 했었는데 그때 한 400개 넘는 미국 ETF에서 편입이 되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같은 경우를 밟게 되면은 패시브 수요가 단계적으로 계속 쌓이겠죠. 일단 큰 데부터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추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편입 일정 자체가 7월달에 나스닥 100 들어가면서 연말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고 연말에 나스닥 100까지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SOX까지도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수급 이벤트가 하이닉스가 이번에 끝이 아니에요. 7월달에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사실 원화가 너무 약세잖아요. 환율이 예. 너무 높은데 결국 ADR 발행하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원화 강세 요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한 네. 45조 정도니까 그게 음. 이제 용인이라든가 창조 시설 투자를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어느 날 환전되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외환 시장에 달러가 풀려서 지금 오늘 1,550원 넘어갔던데 폭주하더라고요 환율이. 근데 맞아요. 그 환율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당국도 이를 환율 안정 카드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450원에서 1,48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신한은행에서 쪽에서 나온 자료가 7월달에 원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 시각을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역성mo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서 그 SK하이닉스를 대량 보유한 외국인들이 나스닥 ADR을 갈아타려고 원주를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 나가면 환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비를 이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달 자금의 상당히 EUV 장비인데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대부분 달러 결제로 하는 수입 장비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전 없이 달러로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달해서 바로 장비 업체 싸주면은 또 이제 그 이런 그 300억 달러라는 게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완화 요인이 이제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ADR 자체가 어떤 환율의 소방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황 뭐 될지는 잘 양날의 검이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달러 공급을 이끌어서 환율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외국인의 역성금이라든가 장비 달러 결제 이런 거 겹치게 되면은 반감되거나 오히려 이제 크게 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반대적인 시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심은 뭐 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환율보다는 이제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니까요. 그러면 ADR을 발행하면 이제 본주가 있고 미국에 발행된 DR 그죠? ADR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ADR은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게 돼 있습니다. TSMC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본주랑 ADR랑 서로 이제 그 교환할 수 있게 되는데 ADR 같은 경우로 그 본주로 바꿀 때 비용이 들잖아요. 환전수도 들고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는 게 보통이고 TSMC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본주 대비해서 평균 한 1.8에서 3.3 정도의 프리미엄이 항상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ETF에 막 자금이 몰릴 때 프리미엄 더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ADR이 핵심 메커니즘이 이거예요. ADR이 비싸지면은 이거를 비싼 ADR을 팔고 상대적으로 싼 한국 본주를 사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차익 거래가 네.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본주의 매수세가 몰리겠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된 SK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구조 자체가 미국의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럼 ADR이 올라가서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거를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차익 거래를 하고 그게 본주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환전 수수료가 있고 예탁 수수료, 세금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마 비싸다 환전 어떤 순환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프리미엄이 항상 보장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ADR과 본주 간의 전환 구조가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는지 이렇게 막힘없이 이게 차익 거래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지가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 동국대 이준석 교수님이 이런 전환 방식이 이번 ADR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좀 뭐 지적도 할 정도로 이 ADR 얼마큼 SK하이닉스가 이런 전환을 충분히 열어주는지가 관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주식에 이제 희석 효과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경영학과 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일루션이 이제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네. 이제
또 희석되는 요인은 맞죠. 음. 물론 이제 1,779주 발행을 하는 거니까. 1,779만 주. 네, 79만 주와 죄송합니다. 그때랑 한 2.5%, 2.4%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희석은 맞는데 사실 그 자금으로 생산률을 더 확대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고 재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오히려 더 훨씬 커지는 이슈니까 그리고 투자자들 다 그렇게 바랬던 거잖아요. SK하이닉스 투자자들 중에서 ADR 상장 바라지 않은 투자자 있나요? 당연히 바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석 요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공모 참여 없지 않습니까? 못 사잖아요. 다 코스피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성장 투자용이지 어떤 자금 운용 자금 메고 이런 게 아니니까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는 게 맞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중심을 두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DR 상장 전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겠죠. 음. 그러니까 ADR 상장하거나 지금 사가지고 ADR 상장해가지고 급등하면 팔아먹고 이런 분명히 단타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뜻하지 않게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거기에만 뭘 할 필요 없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단기 매매를 노리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그 ADR 자금 조달 이슈가 아니라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 해소가 정말 되는지 시험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TF 편입과 ADR 프리미엄에 받아서 차익과를 맞물리면서 본주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는지는 가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건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를 계속 무리하고서 추가 베팅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을 ADR 상장과 그 ETF 편입까지 쭉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삼성전자 쪽이 오히려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